에서나 정말 대망신을 당한 실패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에서 예산 설명을 하면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설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거덜낼 작정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시정연설 하기 직전 사전 간담회에 온 제1야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하는 바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뒤 청와대 경호처는 몸수색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한 번도 국회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왔을 때 몸수색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의 거짓말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항의를 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한동안 못하고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야유가 나오고 고성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중간에도 이런 항의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군에 피격당해서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서 서해에서 국민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북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김정은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대목에서 항의가 나왔습니다. 사과하세요. 뿐만 아니라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이 허황된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경호 직원이 신체 검사를 했다? 신체 검색을 했다? 이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의도된 작전이었다는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실 확인 후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달랬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손 피켓을 들고 부착된 본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연단 앞에 섰을 때도 사과하세요. 이런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 시작된 후에도 한동안 고성은 이어졌습니다. 내용도 엉망이었습니다. 자, 공개적인 항의가 연설 도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을 때나 공수처 출범 등을 이야기할 때 사과하세요. 사과해야죠. 살해당한 거다. 이런 항의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할 때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연설을 하고 나면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 때 했던 퍼포먼스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한 뒤 야당 의원들 쪽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마침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안 각자 자리에 부착했던 손 피켓을 양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를 외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과도 따로 악수를 하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장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것 다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날카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 독재 때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자, 유승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천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다. 기적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정권의 핵심부가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 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 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모든 게 여기에 몇조 원, 저기에 몇십조 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학자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핵심을 또 비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160조 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555조 8천억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라를 망치는 파퓰리즘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의 글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시정연설을 한 건지 모르고 시정연설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떨고 있는데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나 봅니다. 전월세 대란? 아이고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치하겠다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 몸수세가 하는 이 오만하고 방장,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김봉현이라는 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 사기 범죄 혐의자의 입에서 나온 일방적인 옥중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1,000만 원짜리 룸사롱 술 접대를 했다고 했고 그때 검사를 이 메이드한 사람이 A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김병헌의 주장입니다. 김봉현의 주장에 나오는 이 A 변호사가 검찰에 휴대폰 4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도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노트북도 다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 이거 술 접대받은 날이 언젠지 검사 누군지 다 한번 해보자. 검사들도 지금 다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봉현은 드디어 검찰이 수사를 해오자 장시간의 긴 수사 조사에서 그 룸살롱 접대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한 일방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읽으면 추미애 장관은 부끄러울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판사 시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입을 열고 룸사롱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만약 거짓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4개의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여러 개의 지금 사건을 윤석열 손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들이 김봉현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상당히 강한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추 장관 이렇게 판사했나,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판사실에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했다면 판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추미애 장관이 하는 언행을 보면 판사 시절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은 역시 김봉현 이야기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라임 측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사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접대를 했다는 라임 전주 김봉현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김 씨가 지목한 검사의 직책과 소속을 공개했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 주장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추미애 장관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단정적으로 김봉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지금 김봉현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검찰 수사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집니다. 아직도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이 든 근거는 제보자 김씨 주장이 정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황과 부합하니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이다. 더구나 제보자는 사람을 속인 사기꾼이다. 추 장관은 이런 식으로 판사를 했나? 추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를 했나? 실제 밝혀진 정황도 정반대다. 김 씨는 접대 당시 옆방에 있던 라임 부사장을 불러 검사들에게 인사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사장은 법무부 조사에서 모른다고 했다. 김 씨는 청와대 전 행정관도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관 역시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압수수색에서도 검사 명함은 나오지 않았다. 속였다는 변호사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7명 중 김 씨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실로 확인, 정황과 부합이라고 했다. 아니면 말고인가? 이거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정감사장입니다. 위증을 하면 최소한 1년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쫓기는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답변을 듣고 상당히 감정이 격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거침없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죄 혐의자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사실이다, 정황이 부합된다. 그 짧은 시간에 신입니까? 어떻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집니다. 김 씨는 작년 8월 금감원 검사역들을 룸사롱에서 접대하며 금감원 내부 자료를 빼냈다. 검사역을 검사로 둔갑시켜 정권 입맛에 맞추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접대 때 있었던 일은 그토록 세세히 기억하면서 정작 접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한다. 날짜를 대면 거짓말이 드러나니 둘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사설을 이렇게 썼지만 그 뒤에 이제 김봉현도 날짜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방 탄로가 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가 탄로가 날 겁니다. 게다가 지난 7월 말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수사 착수 2달 전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변호사에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천재입니까? 귀신입니까? 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참여할지 어떻게 아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씨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를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말하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더니
배달사고라고 한다. 측근에게 여당 로비를 흘리라고 지시해놓고선 여당 로비는 한 적 없다고 뒤집었다. 김씨의 옥중 편지는 국정감사 직전마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비리 물타기 소재로 활용됐다.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면서 펀드게이트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기꾼과 여당, 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기꾼과 여당, 법무장관이 한 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조선일보 사설이 마지막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채널A 사건 때는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사건 자체가 허위였다. 표적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가 27일 기소까지 됐지만 추미애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그 사건으로 윤 총장 수사권을 빼앗는 지휘권 발동까지 해놓고선 아니면 말고다. 그간 행태로 보면 추 장관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채널A 사건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도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제보자 X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니면 정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터뜨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미애의 감찰 그리고 검사 파견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의 국정농단, 인사농단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지금 현직 부장검사 이복현 부장검사의 충격 폭로입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모두 수사한 경험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의 입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금 감찰과 관련해서 인사농단, 최순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미 검사들이 지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 이후 지금 검사들의 마음이 완전히 추미애 장관에게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의 4번에 걸친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지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검사들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뭔가 틀 것만 같습니다. 이제 검사 내부망 인프로스는 실명으로 추미애를 비판하는 장이 되었고 추미애는 그런 실명 검사를 또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만큼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와 지금 상대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삼성을 수사한 경험의 부장검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의 감찰과 관련해서 최순실,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릴 만큼 됐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 대전으로 왔는데 이복현 부장검사 대전에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복현 부장검사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대검 형사부장이 인사와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감찰 인사와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역에 있는 성폭력 전담 검사를 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윤석열 잡으려고 지금 사람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복현 부장검사의 폭로는 더 충격적입니다. 대검 감찰 담당 과장도 아니고 대검 형사부장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동 감찰이라는 것의 정체 이거 불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입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고 적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청 그러니까 대전지검의 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라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왜 개입했을까요? 들어보니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다. 최순실, 최서원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모 씨는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인사농단 느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자,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은 한 사람은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부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인사 관련 사안을, 이거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일인데 왜 남편인 대검 형사부장이 전화를 걸냐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보이고 그런 것이라는 핑계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부장 검사는 이 과정이 정작 대검 인사 담당자는 패싱한 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검사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서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조직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대검 형사부장이 왜 전화를 합니까?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이 알아서 하고 대검 지휘부 보고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협조를 구해야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알아서 검사를 빼간다는 건데 이거는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부부라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이랑 대검의 형사부장이랑. 게다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심각한가? 대검 형사부장이 지금 이 감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건이 돼. 응? 이 대검 담당 과장도 모르는 인사 관련 정보를 형사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라인은 모릅니다. 공무상은 일단 기밀 누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법무부가 감찰하겠다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게 뭡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의 감찰 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런데 이 옵티머스 수사의 라인은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그러면 대검 형사부장이 어쩌면 감찰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감찰관, 라인이 다른 감찰관의 이 파견을 나간 검사한테 전화를 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법무부가 감찰해야 하는 대상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이고 대검 형사부장은 이 옵티머스 사건의 보고를 받는 대검의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감찰해야 될 법무부의 감찰 관련자를 전화를 했다? 이거 무슨 뭐 최순실 사건처럼 추미애 사단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까? 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8년 3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할 때 이 검사로 참여했습니다.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이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주요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의 수사 및 기소를 총괄했으며 지금도 이 삼성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금 추미애를 보고 최순실 인사농단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꿍꿍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는 게 어떨까 싶다. 자, 지금 대검 감찰본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본부장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꼰 겁니다. 이 부장 검사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 확정돼